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장편소설. 호드하우스. 버스는 서리가 내린 해천읍 들판을 지나고 있었다. 산이 많은 마을. 햇볕은 미약하고 사창밖 풍경은 색이 날아간 필름 사진처럼 무채색에 가까웠다. 혜원은 버스 창틀에 기댄 채 들여다보던 스마트폰을 꺼버렸다.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한다. 뉴스 화면에 뜬 흰 모래 언덕, 아니 눈 언덕이 신기했지만 유난히 한파가 심한 올겨울이니 사막에 눈이 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였다. 버스는 얼어붙은 논밭을 지나 낯익은 북현리로 접어들었다. 들판에 커다랗고 하얀 마시멜로들이 뒹굴고 있었다. 수수하고 나뭇잎을 발효시키는 통이었는데 진짜 이름이 뭐였더라. 언젠가 들었던 것도 같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혜원은 잠시 짚어보다 저 멀리 보이는 논두렁 스케이트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다음 정거장이다. 며칠 전 새벽 잠이 깼을 때 혜원은 하마터면 왈칵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유 없이 슬퍼지거나 울음이 터진다는 건 좋은 일도 아니고 한밤의 감상이라기엔 스스로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아니, 이유 없이 슬퍼진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유를 알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외면하고 싶으니까 모르는 척할 뿐이다. 혜원은 미술대학을 나와 미대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했다. 물감 냄새도 종이마다 다른 질감도 좋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림으로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너 여기서 뭐하니? 네 그림 봐주고 있었잖아. 지난 가을 레슨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입시생 아이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찾으러 나가보니 옥상에서 다른 아이들과 키득대며 담배를 피우다가 혜원을 보자 귀찮다는 듯 내뱉었다. 아, 그냥 혼자 수정 좀 하세요. 누구 그림인데 성의 없는 학생의 그림을 강사가 잘 고쳐주면 뭐하나 싶어 그 뒤로는 어지간하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사생대회에 나갔던 녀석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듣고 말았다. 그림이 안 되니까 너무 짜증나서 뒷면에 검정 파스텔을 막 칠했어. 내 근처 애가 완전 잘했더라고. 바로 뒤에 제출하면서 그의 그림에 내려놓고 슬슬 문질러줬지. 으아, 검댕 묻었겠네. 당연하지. 키득키득 웃는 아이들 틈으로 혜원이 자기도 모르게 다가섰다. 지금 뭐라고 그랬니? 제출할 때 어떻게 했다고? 녀석은 뭐야 하는 눈초리로 돌아보더니 당당하게 웃음 띤 얼굴로 다시 말했다. 화지 뒷면에 검정 파스텔 칠해서 밑에 그림 문질러줬다고요. 버스는 북현리 삼거리 정류장에 혜원을 내려주고 떠났다. 들판에 뺨을 애는 찬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코트 깃과 머플러를 여미고 가방을 끌고 걷기 시작했다. 논두렁 스케이트장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가 겨울의 적막함을 깨뜨렸다. 해마다 추수가 끝난 논에 채워놓은 물을 이맘때쯤 날씨가 얼음으로 꽝꽝 얼려준다. 북현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스케이트장과 들판의 마시멜로를 볼 때면 비로소 돌아왔구나 싶었다. 삼거리에서 언덕으로 접어드는데 처음 보는 가게가 걸음을 멈추게 했다. 굿나잇 책방. 그 낡은 기와집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있었지만 새로 걸린 낯선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그새 주인이 바뀐 것일까? 이 시골의 서점? 미닫이 문에 맹꽁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혜원은 책방의 격자무늬 유리창으로 어둑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창으로 스며드는 여린 햇빛에
서가와 긴 탁자가 윤곽을 드러냈다. 누군지는 몰라도 시도는 좋았어 같은 마음이었다. 서울도 동네 책방들이 백연하지를 못하는데 가끔 작은 독립서점들이 틈새 시장처럼 생기긴 해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의 고단함이 쉬울 리가 없다. 오래 못 가겠지 생각하면서도 지레 그렇게 짐작해버리는 자신이 어쩐지 싫어져서 혜원은 바람에 헝클어지는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넘기며 언덕을 올랐다.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어깨엔 에코백을 맨 그녀가 길을 걸어왔다. 목회원. 은섭은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하다 아슬아슬 스케이트장 가장자리로 비켜섰다. 눈을 감았다 떠도 그녀였다. 올해도 오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삼촌, 그만 탈 거예요? 얼음판을 미끄러지듯 승호가 따라와 곁에 멈춰섰다. 아니, 누가 지나가서. 누가요? 은섭은 비로소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며칠 손붙잡고 가르쳐줬더니 운동신경이 둔한 편인 아이도 이제 제법 얼음을 지친다. 내 옛날 친구. 친구? 자, 다시 가자. 은섭은 털모자 위에 눌러쓴 승호의 헬멧을 툭 치고 작은 몸을 얼음판으로 밀었다. 키도 몸집도 작은 승호는 9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얼음판을 빙빙 도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며 아이는 앞서 미끄러져 갔다. 친구.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할까. 중고교 동창을 넓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다면 몰라도 지금 혜원은 책방 앞에 멈춰서서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약간 허리를 숙인 채 새로 나타난 서점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듯이. 은섭은 그만 짧은 신음을 흘렸다. 하필이면 책방 문을 닫은 시간에 올 게 뭐란 말인가. 이게 다 겨울만 되면 논에 물을 채워 꽝꽝 얼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어묵탕과 떡볶이를 팔며 일손이 부족하다고 호출해 대는 큰아버지 탓이다. 그야말로 이모작이 열심인 논주인. 지금이라도 공간이동이 가능하다면 저 미닫이 문을 열고 어서와 오랜만이네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 리 없고 그녀는 어느새 가방을 끌고 언덕으로 멀어져 갔다. 호드하우스 펜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미처 녹지 않은 눈이 남아있었다. 마을 오솔길이 뒷산으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오래전 외할머니가 운영할 때는 북현 민박집이었지만 명녀 이모가 물려받으면서 펜션으로 탈바꿈했다. 혜원이 이모를 따라 내려왔던 15살 때 일이었다. 이모는 조카가 시골에 정을 붙이기를 바랐는지 이웃에서 갈색 개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호두였다. 키우다 온 녀석이라 나이는 꽤 있었고 그래도 오래 살다가 몇 해 전에 죽었다. 호두는 이제 없지만 호두하우스 이름은 여전했다. 이모, 나 왔어요. 얼어있던 테라스 목재 데크가 삐걱 앓는 소리를 냈다. 반투명 간유리가 끼워진 철제 현관문에서도 끼익 소리가 났다. 가방을 들고 2층 계단을 올라갈 때까지 이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혜원이 어릴 때 쓰던 방은 변한 게 없었다. 침대와 책상, 서랍장과 2칸짜리 옷장,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받았던 빨간색 소파. 그녀가 쓰던 물건들도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다. 먼지 털기 힘든데 박스에 담아 창고에 갖다 놓겠다고 몇 번 말했지만 이모는 언제든 조카딸이 오면 자기 방이 그대로 있게끔 해두고 싶다고 했다. 창문 커튼을 젖히고 혜원은 밖을 내다보았다. 숙박객을 받는 단층 벽돌 별채도
잎이 떨어지고 넝쿨만 남은 담쟁이도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도 그대로였다. 저만치 나무 열매를 던지면 그 집 마당에 떨어질 듯한 거리의 옆집도 변함이 없었다. 다만 모든 풍경이 마지막으로 왔던 때보다 낡아 보였을 뿐. 그때 언덕 저편에 솟아오른 새 건물 두 채가 눈에 들어왔다. 좌우 대칭 한 쌍으로 지은 화려한 2층 집들인데 아무리 봐도 게스트하우스였다. 그녀의 입에서 야트막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쩐지 호드하우스에 인기척이 없더라니. 숙박 손님이 없으니 이모도 외출한 거지. 주방에서 포트를 찾아 블랙커피를 탔다. 호두를 껴안고 찍은 혜원의 사진이 싱크대 선반에 놓여 있었다. 18살 때였나? 마당 꽃나무에 물을 주던 할머니가 귀퉁이에 뒷모습만 찍혀 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인 3대가 살던 호두하우스는 왠지 삼각형 같은 느낌이었다. 평화롭다 싶으면서도 어딘가 좁고 기운 듯하고 동시에 안정적이기도 하고 서로 챙겨주면서도 어느 하나가 예민할 때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기도 했다. 넓지도 않은 집 안에서 저마다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썼던 것 같았다. 나이 들어 손님이 없어지자 할머니는 많은 것에 가위를 쓰기 시작했다. 꽁꽁 묶인 비닐봉지도 풀기 힘드니 가위로 싹둑. 시금치 묶은 노끈도 싹둑. 죄다 싹둑싹둑이었다. 그렇게 손님이 없다 했으면서 장독대를 부쉈을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오래된 무쇠가위가 아직도 선반에 걸려있다. 노년에 할머니는 딸들 때문에 소가리를 했다. 첫 딸인 혜원의 엄마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둘째 딸 명여에겐 가끔 실망과 섭섭함을 내비치곤 했다. 그건 슬픔에 가까운 노여움이었다.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이모. 젊은 날 세계를 여행하더니 글을 쓰고 소설가가 되어 책을 출간했던 이모. 그랬는데 어느 날 다 소용없어졌다. 이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민박집을 이어받아 살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게 싫었던 것이다. 왈왈. 현관문이 열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혜원은 깜짝 놀랐다. 호두? 마루를 달려오는 갈색 개가 호두로 착각할 만큼 비슷했지만 그럴 리 없다. 녀석은 의심스럽게 코를 실룩대며 낯선 이의 냄새를 맡았다. 혜원이 왔니? 명여가 뜨개 모자를 옷걸이에 걸고 주방으로 오더니 보자기로 싼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좀 전에 왔어요. 얜 누구야? 호두 아들이다. 호두가 자식이 있었어? 우리 집 오기 전에 낳은 새끼들이 있었지. 그 집 주인이 돌아가셔서 내가 데려왔어. 탐색을 그치고 테라스로 건너가는 갈색 털뭉치가 호두 아들이라니 기분이 이상했다. 이름이 뭔데요? 군밤이. 혜원이 훗하고 웃었다. 견과류 패밀리네. 녀석은 이미 나이 들어 보였고 한쪽 다리가 불편한지 약간 저는 것 같았다. 적적했으면 어린 개를 데려오지. 호두 닮은 게 반갑더라. 명현은 짧게 대꾸하고 냄비를 싼 보자기를 풀었다. 호두를 보내고 한동안 힘들어 해놓고선 그새 잊어버렸나 싶었지만 혜원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선반에 놓인 사진을 가리켰다. 이모, 설거지할 때마다 내 얼굴 보는구나? 감동했어. 그 사진이 거기 있었니? 있는 줄도 몰랐다. 한자리에 붙박이로 놔두면 나중엔 보이지도 않아. 혜원은 처칫 혀를 찼지만 괜히 하는 소린 줄 안다. 이모는 파맞기 없는 빗바랜 머리카락을 말아 올리고 솜을 넣은 항아리 바지와 누비조끼 차림이었다. 왜 그렇게 봐? 늙어 보이니? 약간?
2년 만에 만나니까 그렇지. 너도 30 되더니 달라 보인다. 나는 원숙해진 거지. 명현은 콧방귀를 뀌더니 중냄비를 가스레인지로 옮기고 쿠킹 포일로 싼 파이도 포장을 벗겨 접시에 담았다. 너 온다니까 수정이가 호박죽이랑 파이 구워서 갖다 준다는 걸 내가 가지러 갔지. 할 일도 많은 양반이니. 그랬더니 다시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더라. 그게 뭐야, 가지러 가는 의미가 없잖아. 그냥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뭘. 수정 이모 정 많은 건 여전하시네요. 혜원은 얇게 썬 사과 조각이 박힌 파이를 한 귀퉁이 뜯어 입으로 가져갔다. 아직 따뜻한 파이에서 사과 향이 났다. 올해는 얼마나 머물다 갈 건데. 닷새는 있지 그래? 안 갈 건데? 뭐? 한동안은 그냥 있으려고. 직장도 그만뒀어. 나 먹여 살려야 돼 이모가. 파이를 자르던 명여의 손길이 멈췄다. 혜원은 싱긋 웃어 보였지만 그녀는 가만히 사랑하는 조카딸을 바라보기만 했다.